한편으로는 저는 캐나다 박사과정 유학생이기도 하고요. 올해 초에 박사과정을 그만뒀어요. 2014년부터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AI계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유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했었고요. 이 사진은 제가 2018년도에 딥러닝 서머스쿨에 가서 그때 이제 캐나다에 계신 이제 힌튼 교수님, 벤지오 교수님, 서튼 교수님 등등과 함께 이렇게 같이 발표도 듣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벤지오 교수님한테 제 막 논문 아이디어를 막 쏟아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라든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때 대학원을 다닐 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내가 이대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글을 적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슷한 글들을 적던 블로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은수 박사님하고 권창현 교수님하고 막 페이스북에 써놓으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블로그 글 한 번씩 돌려서 쓸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글을 적기 시작하고 그게 2016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2019년에 최종 퇴고가 돼서 2019년쯤에 아마 이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한 13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AI계 사실 그냥 뭐 인싸, 뭐 연예인, 아이돌, 관종 뭐 이런 것들로 좀 불렸던 것 같아요. 왜인지는 조금 이따가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로봇계에서 가장 안 유명한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AI계에서도 안 유명한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고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 모임 뭐 이런 것도 조직을 해서 첫 번째로 이게 2015년대의 모습인데 처음 오픈 커뮤니티라는 테크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것도 하다가 블로그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갑자기 또 유튜브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가 한 2016년, 7년?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보시기도 했고 뭐 페이스북에서는 이런저런 의견들 많이 남겨서 뭐 팔로워가 한 2만 명 정도 있다가도 막 삭제도 하고 지금은 현재는 아예 디액티브 시키고 다른 계정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테크블로그 코리아도 운영진을 하기도 했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분도 아주 옛날부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최근에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마도 약간의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저런 삶을 살았나?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것은 첫 번째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왜 지금 아트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그럼 앞으로 10년, 제가 공약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보다 대부분은 제가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뭔가 좀 조언을 든 뭐든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2018년도 모두의 연구소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제가 캐나다 유학생이었는데요. 그 한국에 개인적인 일로 들어왔을 때 모두연에서 파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불현듯 오게 되었죠. 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저예요. 이게 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김승일 소장님 뭐 등등 있죠. 뭐 여기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지훈 교수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 당시에 제가 느꼈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두연을 딱 와보고. 다들 직장인도 많았고, 취준생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간이 되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다들 엄청난 열정으로 뭔가를 만들고 배우고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저는 나름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주의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최고의 논문을 안 쓸 거면 논문을 왜 써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되지?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만 막 하고 다니다가 정말로 순수한 열정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단지 이걸 공부하고 싶다라는 의미만으로 퇴근하고 와서 모이셔서 결국은 논문 하나를 제출하는 데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18년이잖아요. 벌써 4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몇몇 분들의 나중 소식은 아는데 몇몇 분들은 창업도 하시고 몇몇 분들은 좋은 기업도 가시고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도 느끼지만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의 열정이나 이 정도의 뜻을 세우고 가는 사람은 결국 길이 열리게 돼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느낌이 딱 이런 거였어요. 21세기의 AI 시대의 야학은 뭐 이런 모습이구나 막 이런 걸 느꼈었던 거죠. 그때 당시.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당시에 좀 많이 유명했었거든요. 유명했었고 사람들이 AI 공부를 하는 분들이면 다 저를 거의 다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이제 처음엔 쭈뼛쭈뼛 하다가 나중에는 다들 저한테 고민을 가져오시고 얘기도 나누고 뭐 사인도 받으시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막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막 너무 과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 저는 흘러간 옛가수가 되었고 모두는 찬란한 별이 되어서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너무나 뿌듯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점점 더 이것들이 확장되고 또 질적으로도 확장돼서 아마도 나중에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거의 뭐 성공한 갑부의 느낌이잖아요. 김승일 소장님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런 걸 쓰고 계시지만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모두연이라는 곳이 21세기의 전기인 AI를 세상에 뿌리는 학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산일 거고. 근데 아트랩이 사실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두연이 이런 AI나 이런 것 사람들을 이제 세상에 뿌리내리듯이 저희 역시도 모토가 딱 그거였거든요. 뭐 세상 속의 연구소고 AI 로보틱스 테크를 세상에 뿌리내린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시에 2010년에 창업했을 때 모두연이랑 아트랩이랑 차이가 뭐죠?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전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은 굉장히 같은 뿌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세상에 이런 것들 뿌리내리기 위해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둘의 차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앤드류 교수님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앤드류 교수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살아오고 나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를 굉장히 싱크로율처럼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앤드류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2008년도, 9년도 이때쯤이었어요. 당시에 처음으로 무크라는 게 생기고 스탠포드랑 MIT 이런 데서 강의를 이제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죠. 저 같은 석사 학생들은 그때 2008년도에 제가 석사 학생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길버트 랭인가요? 아무튼 리니어 알제브라 뭐 대가가 책의 저자가 MIT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 걸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중에서 머신러닝의 이 앤드류 융이 하는 걸 보고 이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앤드류 융은 그럼 과연 어떤 한계들을 느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이런 생각의 흐름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처음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겠죠.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과연 세상에 내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조금 더 큰 세력과 함께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구글 브레인과 먼저 같이 구글 브레인을 처음에 최초의 멤버로서 이제 시작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느낀 거죠. 세상을 결국 바꾸려면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고 사람에 대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콜세라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딥러닝도 역시 딥러닝 당연히 엘리트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딥러닝.ai라는 퀄리티 높은 교육을 만들어냈고 또 나중에는 이제 랜딩.ai라고 해서 이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산업계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산업계들이 AI를 쉽게 도입하고 데이터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랜딩.ai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의 흐름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개인 스스로가 딱 이 흐름을 밟아왔거든요. 맨 처음에 연구를 막 하다가 저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과연 내가 연구를 논문 하나 더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많이 퍼뜨리고 조금 더 알려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블로그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시작하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더 이상 내가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플레이어가 돼서 한 산업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산업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트랩이랑 모두연구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세상에 AI를 뿌리내리려면 모두의 연구소는 사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뿌리 내리는 것이 모두 연구소고, 모두 연구소는 약간의 그 앤드류잉의 차원에서 보자면 콜세라라든지, 앤드류잉이 하진 않죠. 페스터 AI, 요거랑 비슷한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2019년 아트랩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어, 대학원인데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 같은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이라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잖아요. 너무 길기도 하고 닫혀 있고 교수 밑에 도제식으로 있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프로들이 모여가지고 열린 공간에서 좋은 세상에서 좋은 문제들 받아가지고 AI로 해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공공재처럼 AI 프로들이 모여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연구자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건 엘리멘트 AI나 뭐 랜딩단 AI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된 거죠. 뭐를 느꼈냐면은 어 결국 이렇게 하다가는 용역받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용역 문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AI도 예를 들면 뭐 KT에서 뭐 이런 거 과제 해라고 하면서 용역 주고 뭐 SKT에서 이런 과제 해 용역 주고 정부에서도 이런 과제 해 하면서 용역 주고 그럼 우리 프로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막 이런 과제 저런 과제 저런 과제 다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돈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과연 세상을 바꾸는 길인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 엔젤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노정석 대표님이라고 이제 연쇄창업가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세상을 AI로 바꾸고 싶은데 그냥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바꾸고 싶습니다. 엘레멘트 AI처럼 다 이것저것 받아서 다 바꾸고 싶어요. 그 노정석 대표님이 시드 투자도 하시고 공동 창업하시고 뭐 박지웅 대표님의 패스트트랙 아시아 있잖아요. 박지웅 대표님처럼 이것저것 연쇄 창업하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노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를 제대로 하면 두 번째 거 믿어줄 거고 두 번째 거까지 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믿어줄 거다. 그러니까 산업 다 바꾼다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 먼저 바꿔봐라. 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은 정말 하나 먼저 바꿔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딱 하나를 잡고 시작을 한 게 지금의 아트랩. 현재는 뷰티 분야에 있거든요. 그런 아트랩이 되었습니다. 어, 때로는 저희가 이제 뭐 업스테이지랑도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업스테이지 분들 너무나 친한 분들이고 좋은 분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달려요. 저희도 그렇고 업스테이지도 그렇고 모두연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떻게 하면 AI를 뿌리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각자가 다 창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업스테이지는 조금 더 호라이젠탈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AI 팩이라는 게 있어. 이 AI 팩을 갖다가 쓰면은 너희들이 조금 더 트랜스포메이션이 쉬울 거야 라고 하면서 호라이젠탈하게 쭉 정복을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저희 아트랩은 그게 아니라 아예 한 산업을 딱 버티컬 딱 붙잡고 이 산업 우리가 있기 전과 후로 나눠서 바꾸겠어.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창업할 때 당시들의 사진인데 저 아트랩을 창업을 할 때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맨날 꼬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 최성준 교수님, 제 3년 후배인데 최성준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박규병님, 그 당시 카카오브레인에 있었고 이활성님, 그 당시에 네이버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맨날 사람들 모아놓고 그랬죠. 성준님이 로봇 하시고, 규병님이 NLP 하시고, 활성님이 비전 하시고, 그렇게 아트랩에서 모여있으면 우리 최강이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하자.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각자가 따로 창업을 하거나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아쉬움도 들지만 나중에 느꼈던 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스테이지에 활성님이 이제 성킴님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하셨잖아요. 느꼈던 거는, 아, 내가 아직은 이런 분들을 품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조금 더, 예를 들면 내가 성킴님 나이가 되면은, 그때 내가 좀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많으면, 사실 그때 되면은 뭐 활성님이나 규병님 같은 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 품을 때가 오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이분들을 품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오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어, 저도 그렇고, 뭐, 김승일 소장님 포함 모두연 분들도 그렇고, 뭐, 업스테이지도 그렇고, 모두 다 AI와 로보틱 스태크를 어떻게 하면 뿌리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각자 다른 영역에서 증명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욕구의 과정들이라는 게 앤드류움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들 연구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당장 개인으로서 내가 AI 연구자, AI 엔지니어로서 활약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내가 여기에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끝나고 나서도 충분한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AI를 공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학문이 핫해서 이 학문을 하면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100% 실패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공부하시고 나면은 다른 트렌드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AI를 공부하셨고 공부를 뭐 이걸 잘하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실 건지,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최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앞에서 보시기에는 제가 굉장히 막 엄청 뛰어나고 엄청 막 빛나는 별로만 살았던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불안한 영혼이었고, 뭐 30살 때까지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기업 가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 케이스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서울대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당시에는 되게 특이하게 공과대학 1000명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컴퓨터공학과를 되게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고 자란 사람들이 막 빌 게이츠, 안철수, 이재용, 뭐 제리 양,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늘 벤처, 뭐 IT 스토리, 넷스케이프 뭐 이런 거 읽고 자랐는데, 하려고 보니까 막 컴퓨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주변에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정보 올림피아드에 누가 있고, 누구는 게임을 만들어 봤고, 테트리스 만들 줄 알아 이러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는 약간 비겁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물리를 잘하니까, 그래서 물리를 잘하니까 기계과를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유리하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막 성적이 좋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남들은 너무나 쉽게 고급 영어도 듣고 막 미적분합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적이 이제 바닥이었던 기억이 났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연아님. 네, 바닥이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1학년 때 이제 보드게임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20살, 21살, 2003년도였거든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당시에 제가 되게 알량한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제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재수도 안 하고 정시로 잘 들어갔는데 빨리빨리 가서 뭘 해야지. 지금 1년 쉬면은 재수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고. 너 평생 뭐 보드게임 할 것도 아니면서 왜 이거 하냐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하기로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아니, 내 인생에서 서울대가 뭐라고, 뭐, 1년이 뭐라고, 내가 지금 당장 요거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도전을 못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바쁘게 살거나, 이럴 때 정말 내가 포기하고 다시 창업한다고 했을 때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이거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버렸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즐거웠던 경험들, 뭐 여러 아르바이트들, 왜냐면 전 20살이고 아르바이트들은 다 24, 5 막 이러니까 그런 분들과 굉장히 많은 경험들과 함께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략적인 판단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판단들이 대부분 맞지 않고 전혀 잘 맞지 않을 거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선택을 하면 결국은 남는 게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 카페 1년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부모님 은퇴하시고 부모님께 물려드리고, 부모님은 그 이후로도 한 16년을 더 가셨어요. 최근에 한 1년 전쯤에 닫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저는 공부를 못했고요. 뭐 굉장히 공부를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뭘 하며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죠. 막 통박을 막 굴렸어요. 정면 돌파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공부는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나는 왠지 벤처 사업가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보드게임 카페에서 창업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을 바라보니까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로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야는 내가 좋아하는 물리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테크, 그러면서도 어떤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을 가려고 했죠. 근데 여전히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였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나중에 이 로봇 요 책 쓰신 분들 있잖아요. 이 책 쓰신 분들이랑 나중에 저는 같이 같은 기업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저를 팔로우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가 되었답니다. 어, 네. 그래서 뭐 성적이 바닥이었지만, 바닥이어서 이제 박종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은 로봇 연구실 갈 수 있습니까? 왜냐면 로봇 연구실은 천재들만 간다고 되게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교수님이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 제 눈을 딱 바라보시고는, 그러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고민을 막 하시면서 한 1분을 고민을 하시더니 제 눈을 딱 바라보시더니 성적?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글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김하영 교수님이라고 저보다 1년 선배예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김하영 교수님이 그럼 힌트를 주셨죠. 아, 요즘에 교수님이, 박종호 교수님이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좀 필요로 해. 로봇 하는데 다들 코딩을 못 하더라고, 기계과 출신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컴퓨터공학부 부전공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결정적인 거는 박종호 교수님이 축구를 좋아하시는데, 그, 축구팀이 너무 못했어요. 그 연구실 팀이. 근데 제가 가서 골도 많이 넣고 하니까 전력 보강 차원에서 저를 뽑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로봇 자동화 연구실에 들어갔고요. 근데 여전히 로봇 자동화 연구실에 들어간 이후에서도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저희 교수님은 응용수학 박사세요. 하버드 응용수학 박사시고 그 공대 내에서도 가장 수학을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배들의 논문을 보니까 역시 천재들의 논문이야. 다 모르겠어. 대부분 뭐 미분기하학과 여러 가지 뭐 매니폴드 등등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다가 저는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았죠. 영상이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어, 이건 이제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는 분야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것들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로봇을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 로봇에 있는 조인트들의 속도들을 다 타이밍 맞게끔 움직여줘야지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또 하물며 이 무게가 있는 이런 물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흘리지 않게끔 수평을 유지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무게를 너무 힘줘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적절한 힘으로 모터를 돌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모션 플래닝입니다. 요거를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구속 조건들을 하에서 굉장히 그 피지블한 스페이스를 빠르게 탐색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물을 올리는데 한 3분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랜더마이즈드 플래닝이라는 방법이고요. 랜더마이즈드 플래닝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 공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그냥 이렇게 쭉 가면 그냥 금방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션의 공간은 사실 이 관절 각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7자유도다 그러면은 뭐 관절 1번이 움직이는 스페이스, 2번이 움직이는 스페이스, 뭐 3번이 움직이는 스페이스 이런 것들 쭉쭉 하면은 7자유도면 이제 7차원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속도, 가속도까지 하면은 Q.Q.닷 해가지고 21차원 나오거든요. 그 21차원이라는 이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패스를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치환이 되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랜더마이즈드 그 트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빠르게 트리를 스팬을 쫙 해가지고 빠르게 쫙 연결해서 쫙 하면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했고요. 교수님한테 가져가니까 교수님이 역시나 이러고 이거 너무 퀵 앤 덜티하다. 왜냐면 교수님은 굉장히 뷰티를 그러니까 뭘 가져가더라도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없다 이러면서 논문을 안 쓰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막 그랬죠. 이거 요즘에 이거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퀵앤 덜티지만 요즘에 컴퓨터 성능 점점 발전하니까 이 방법이 맞는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교수님은 굉장히 매니폴드를 완벽하게 그려서 거기 안에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플래닝을 하시던 분이었어서 결국은 이렇게 했고 이것도 영상이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논문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엔 욕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후배들이 저희 논문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후속 논문들을 쓰고 그래가지고 많이 인용이 됐어요. 여기서도 느꼈던 게 뭘 느꼈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하면은 사실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논문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수님이나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옛날에 높았던 수준을 찍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가장 시야가 가장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옳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RRT 같은 경우도 교수님은 그 전에 수학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완벽한 수학 공간 안에서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걸 하셨지만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빠른 성능의 어떤 걸 하면서 이제 그 랜더마이즈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생긴다는 걸 이때 알았던 거죠.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키스트라고 하는 곳에 갔고요. LIG 넥슨과 키스트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엑소스켈레톤을 만들었습니다. 허리. 그만 박혀. 뭐 이렇게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힘 같은 거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로봇들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느꼈죠. 저는 하드웨어를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이거 다시는 이제 하드웨어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를 쓰지? 뭐 어느 쪽으로 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게 이제 회사에서 엑소스켈레톤을 했으니까 그래서 엑소스켈레톤 쪽으로 막 유학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이제 합격 영분대더라고요. 이때 당시 충격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실패라고 하는 걸 맛봤고, 나름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성적은 안 좋지만 그래도 논문도 쓰고 내가 회사에서 경력도 있는데 나를 안 받아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합격 영문대가 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재수하는 두려움.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합격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삼수, 사수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좀 생각을 바꿔 먹었던 게, 유명한 교수들이 나를 하이어할 이유가 없구나. 왜냐면 유명한 교수들은 이미 뭐 MIT나 하버드 그 안에서도 뛰어난 학생들이 많을 테고, 이미 접촉해본 학생들도 있을 테고, 내가 아는 교수가 추천한 학생들도 많을 텐데, 굳이 아시아에서 그냥 원서낸 나를 왜 택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 이건 그냥 내 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엑소스켈레톤 안 좋아하면서 이걸 썼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로를 변경을 했고요. 2013년도에 처음으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머신러닝이 핫해서 이렇게 옮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순전히 제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방향을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모션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의 약점이 뭐냐면은 모션 플래닝은 내 로봇의 모델이 완벽하고 환경에 대한 3D 모델이 완벽하고 이 전체적인 컨트롤 로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완벽했을 때 내가 움직이면 이거 너무 잘 돼요. 딱. 근데 어떨 때 안 되냐면은 이걸 현실로 가잖아요. 막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생각했던 무게보다 약간 더 무거워. 뭐 로봇을 만들었는데 테이블이 좀 당기고 있어가지고 이너시어가 달라. 뭐 이러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에러들은 보통 강력한 컨트롤 로우 같은 걸로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었어요. 플래닝을 하고 컨트롤러 잡고, 근데 플래닝과 컨트롤 사이 격차가 커질수록 굉장히 딱딱한 로봇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로봇. 근데 저는 이걸 바꾸려면 결국은 이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언설튼티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뭐 야구 배트로 휘두르는 거 배우는 것도 좀 유연하게 이렇게 뭐랄까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언설튼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키스트인 박사님한테 제가 당신 엑소스켈레톤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박사님한테 그랬죠. 저 머신러닝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박사님은 내가 널 왜 받아줘야 되는데? 이러시겠죠? 그래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그럼 한번 6개월 시간 줄 테니까 공부해서 논문 한번 써봐 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해서 논문을 써서 아이크라에 내서 네, 됐습니다. 이때도 참 신기했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나 니즈가 이게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빠르게 습득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근지러웠던 것들. 맞아. 여기서는 이게 당연히 그냥 가면 안 되고 베이지안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충만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썼던 논문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러닝을 할 때 그냥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이제 로봇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속도들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 속도도 어깨 속도, 팔꿈치 속도 이런 거 다 합쳐지면 이 손끝의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각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러닝을 할 때 그냥 한 번에 여기를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하이라키컬하게 계층적으로 러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층적인 러닝을 도입을 하는 알고리즘을 했고, 그게 이제 약간 이 로봇의 키네마틱스와 어떤 머신러닝적인 것이 결합되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당시로서는 로봇계에서는 사실 머신러닝 많이 안 썼었거든요. 비전 쪽에서만 로봇에서 많이 쓰고 머신러닝 안 썼어요. 왜냐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교해야지 움직이는 건데 그 머신러닝 그렇게 어설픈 걸로 될 리가 있느냐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러닝을 조금씩 쓴 제 논문이 이제 억셉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하이라키컬하게 러닝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럼 러닝의 구조도 하이라키컬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찾은 게 딥러닝이었어요. 제가 딥러닝을 처음 접했던 게 2013년, 14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믿고 있어요. 그 훌륭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남들이 하는 것들을 빠르게 학습하고 막 뭐를 다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내 호기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봐요. 그럼 어렸을 때나 처음에 미성숙할 때는 대부분 안 되고 나중에 되면은 아 이거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역시나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느끼거든요. 근데 점점 더 이게 계속 프론티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은 거의 맞는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로봇계를 보고 있으면서 머신러닝계를 같이 보니까 아 이런 게 도입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았고 한편으로는 딥러닝을 시작을 한 것도 그냥 뭐 퍼포먼스가 좋다 남들이 한다 그런 시절이 아니었고 난 이런 구조가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러닝은 하이라키컬하게 돼야 되니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더니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남들에서 무엇이 대세고 무엇이 유망하냐 이런 걸 보시기보다는 충분히 학습을 했다면 나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4년에 워털루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요. 데이나 퓰리치라는 교수님이시고 지금은 워낙 그 당시에는 그냥 신임 교수님이셨어요. 뭐 인용수 한 1000 정도 되는 신임 교수님이셨는데 역시나 이 교수님한테 간 이유도 로봇과 머신러닝 둘 다 다룰 줄 아는 교수님이셨고 근데 역시나 그 분야가 대세가 되면서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됐고 여기 보이시죠? 이 두 번째 논문 이 두 번째로 인용 많이 된 논문이 제가 쓴 논문입니다. 교수님한테도 제가 아주 좋은 제자겠죠. 네. 이제 그러면서도 저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유명해진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키스트 있을 때 그런 기사를 봤었어요. 뭐냐면은 뭐 로봇이 인류를 멸망시킨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코웃음을 쳤죠. 도대체 이런 기사 누가 쓰는 거야? 어떤 기레기가 쓰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그냥 코웃음 칠 게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입신양명 뭐 유학이나 준비하고 있고 이러니까 다들 이런 것들이 기사에 나올 정도,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는구나. 결국 내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은 훨씬 더 서울대에서도 훨씬 더 박사, 교수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뭐라고 로봇에 대해서 쓰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들었던 생각은 아 그래도 그냥 요 정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뭐 혹은 이거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로그를 쓰게 되고 블로그를 한 2015년 이 정도부터 쓰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14년? 13, 13, 12, 13, 14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학회에 가면은 저를 다들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 유명한 블로그의 블로거 아니시냐고. 맞다고, 맞다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연예인의 꿀맛을 보면서 역시 유명해지는 건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2014년, 15년 이럴 때도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병행을 하면서 유튜브도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글을 쓰니까 이거는 거의 한 이틀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엄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지 말고 연구하다가 그냥 일 안 될 때 그냥 한 장짜리 슬라이드 띄워놓고 이것저것 떠들기나 하자. 어차피 뭐 캐나다에서 외로운 거 그냥 잡담이나 털자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게 유튜브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뭐 알파고가 터지고 AI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뭐 AI 센터를 채우겠다면서 캐나다로 오셔서 저를 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그렇고 또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제가 로봇공학을 위한 열린 모임. 여기도 보시면은 뭐 여기 지금은 네이버 랩스 대표님이 되신 석상옥 대표님, 뭐 지금은 카이스트 교수가 되신 분, 박혜연 교수님, 데니슨 교수님도 있으시고 뭐 등등 많으세요. 여기 SKT의 김지원 상무님도 있으시고 그때 당시에 대학원생이셨어요. 여기에 최성준 교수님 있고 여기 저 있고 등등 표현석 박사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때 당시에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런 것 저런 거 했을 때 저희 친척형인 교수인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태용아, 너 이런 거 하지 마. 너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환자라도 좋은 대학교 유학 갔으면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지. 왜 이런 거 하니? 괜히 긁어 부스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똑같은 것들을 묻는 반복하는 것들, 그 어린 그 주니어들이 어떻게 해야지 로봇공학을 연구할 수 있죠? 로봇공학 연구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걸 계속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이걸 처음 열었을 때 한 26초 만에 마감이 됐던 기억이 나요.
순식간에 마감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엄청난 열기로 만들어졌던 이게 사실 텐서플로우 코리아보다도 한 3, 4년 전, 3년 전쯤 되니까 거의 시초였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서 느낀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로봇 랜더마이즈 플래닝도 그렇고 딥러닝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사실 그 어느 것 하나도 제가 뭐 전략적으로 이걸 하면 내가 유명해지겠지. 이걸 하면 내가 엄청난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유명한 연구자가 돼서 나에게 기회가 찾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그 넥스트는 뭐 지금에 있는 이런 방식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의 본능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굳이 제가 했던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이런 거 말고 분명히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되게 괴로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기와 질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면은 막 로봇계의 연예인이다. 뭐 AI계의 연예인이다. AI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아이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저한테 뭐 AI계의 최고 실력자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도 아니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괴로웠던 거죠. 로봇계에서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나쁜 연구자 아니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등감과 함께 엄청나게 열심히 더 연구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논문도 써내고. 근데 하지만 나중에 느낀 건데 사람들은 다 탤런트가 다른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달라서 내가 만약에 운 좋게도 내가 하는 역량이라 나라는 사람이 공부에 특화가 돼 있어. 나는 수학.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사람은 수학이야. 그럼 나만의 점수는 오로지 수학 점수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사실 연구라고 하는 거는 저라는 사람 중에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럼 굳이 직업이라는 것에 나를 끼워 맞출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1등이 아니면은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어서 프로젝션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뿐이고 나는 여기선 이 정도의 점수지만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것도 어떻게 더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그 당시에 유명하기도 하고 막 거품 샤워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저의만의 어떤 기준이나 중용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내가 뭘 해야지 전략적으로 좋을까, 뭐 기업을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지금은 난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뭐 NLP보단 비전을 하면 더 비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는 건 다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 아니고요. 무언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을 걸었을 때 훨씬 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살아온 거 쭉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때까지 정말 공부 못하던 사람에서 그 다음에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2018년쯤 돼서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 있어야 될 것인가, 미국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 뭐 교수, 기업, 창업,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테크 기업, 그러니까 기술을 했고, 내가 서울대를 나왔고, 공대를 나왔으면 미국까지 가면은 당연히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 찍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더 이상 남들을 위한 증명을 위해서 내가 어, 뭔가 원하지 않는 걸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근데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 모두연 사진에서 봤지만 이런 분들을 볼 때 애정이 넘치고 이 사회에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애정이 넘치고 더 이상 미국에 있다고 위너고 한국에 있다고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서 저는 이제 자유롭게 생각을 했을 때 더 이상 어떤 행정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한국에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수 기업 창업 중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택을 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순서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나는 교수, 기업, 창업 다 갈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난 뭘 먼저 할까로 이제 순서의 문제를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럼 교수 나중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업 가는 거 이거 나중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창업 이건 가장 리스키한 일이니까 지금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이 딱 AI 버블이기도 하고 내가 또 버블의 정점에 있으니까 창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창업을 했습니다. 네.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저희 창업 이제 아트랩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AI와 로보틱스 테크를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니즈가 없는 걸 만들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데이터의 흐름이 부재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로 AI가 혁신이라면은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뭐냐면은 2005년도 교황 즉위식 때는 아무도 카메라를 꺼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는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 있죠. 이 정도의 변혁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느꼈던 게 아무리 내가 로봇 같은 걸 만들어도 이게 세상을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무인 키오스크 같은 거, 이게 엄청난 기술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태블릿 기술인데 그냥 시장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딱 맞아 떨어지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적정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아, AI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문제고 좋은 문제를 찾는 거다.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2019년부터 그냥 세상에 있는 문제를 만나러 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벤트들을 여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엔 유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스타트업 쪽이나 이런 데서 막 지원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모이고 예를 들면 여기 이 모임에서 이제 리드 대표님 그 ST 유니타스, 명단기 대표님, 스터디파이, 타링 등등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 AI적인 고민 이제 꺼내놓고 또 AI 연구자들 모여가지고 같이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과연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고 연구의 격차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AI 스타트업의 조건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 그 다음엔 데이터, 그 다음엔 기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을 때는 시장이 너무 화장품 시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을 때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반도체, 또 뭐 있죠? 반도체 말고는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뷰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기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로 느꼈던 게, 그 AI 스타트업 하시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AI 스타트업은 사실 아이디어 내거나 컨텐츠로 승부 보는 곳이 아니거든요. AI 스타트업은 정해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까지 기술이 없어서 못 풀었던 문제. 하지만 이제 기술이 나와서 풀릴 수 있는 이런 거 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회의록으로 적혔으면 좋겠어.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문제. 이런 거에 도전하는 게 기술 스타트업이지 무슨 난 뷰티 산업에 있으니까 인플루언서를 섭외해서 마케팅해서 퍼스널 컬러를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뷰티 산업에 왔을 때 가장 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라는 게 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라는 것도 있고, 또 화장품 분석하는 기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황무지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옛날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자고요. 그 이미지 인식 기술 2010년, 12년 이럴 때 그 이미지 인식이 어떻게 탄생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사진이 대용량으로 모여야 돼요. 근데 사진이 대용량으로 모이려면은 필름 카메라로 계속 찍으면 사진이 대용량으로 안 모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필름 카메라 찍은 사진을 다 스캔하겠어.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은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야 돼요.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게 먼저고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이 곧 도구가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클라우드에 쌓이고 대용량 데이터가 한 1, 2년 만에 엄청 쌓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기술이 굉장히 AI를 탄생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스킨케어에서는 그럼 어떤 걸 해야지 이게 다 탄생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스타트업계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고통의 크기가 깊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굴에다가 뭔가를 바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 얼굴에다가 바르고 매일같이 누구나 하는 이 행위에 어떻게 디지털 레이어를 삽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디지털 레이어를 삽입을 해서 사람들이 피부 확인을 이제 핸드폰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에 대한 결과들을 들으면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20년에 이러한 디지털 스킨케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디지털 데이터 루프가 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저희의 앱을 쓰면서 피부에 대한 기록,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잠시 중단을 했지만 2주마다 매니폴드라고 하는 이 맞춤형 화장품을 이제 맞춤으로 처방받으면서 내 피부 상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맞춤을 하게 되고 저희가 얻는 건 뭐냐면은 이 피부엔 이런 거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프라이널리즈를 알고 줬는데 피드백이 안 좋다고 나왔어. 혹은 피부에서 안 좋은 반응이 나왔어.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 맞춤 화장품이라는 거를 데이터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들은 처음에는 일단 우리의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핸드폰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존에도 피부 진단 기술 업체들 IoT 나왔을 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단점은 뭐였냐면은 일단은 먼저 기기부터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기 자체를 파는 건 엄청난 큰 어려움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홈쇼핑에서 피부 진단기기 사보신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 자체가 AI 업이 아니라 그냥 그 기기 판매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딱 딥러닝 기술이 나온 지금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는 피부를 촬영부터 어떻게 하면 분석을 잘할 수 있게끔 촬영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하고요. 보시다시피 2019년 사진기로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레이블링들 입힌 거죠.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레이블, 의사분들의 레이블링들도 입히고, 또 한 가지는 뭐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든지 뭐 노이즈 레이블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라든지 뭐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 뭐 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는 우리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AI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아가서는 그럼 피부가 정확히 진단이 되면 결국 뭘 해야 되는데, 너가 무슨 시술 받아야 되는데, 무슨 화장품 써야 되는데, 이거 답을 알려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뭐 AI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피부가 진단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면 뭐 화농성 여드름이면 화농성 여드름이니까 당신은 각질 제거가 아니라 뭐 염증을 완화시키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뭐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진단 중심의 어떤 처방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더 많은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앱으로 보면은 피부에 여기 뾰루지가 났는데 점점 더 진해졌다가 점점 완화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세그멘테이션 기준으로 하면 약간씩 이게 오차가 생겨서 이게 어제 봤던 그 염증이 맞나 이런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정확히 만약에 얼굴에 대한 3D 맵을 갖고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뭐 조명 같은 거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 혹은 제너러티브 모델을 통해서 요즘에 앱들은 뭐 얼굴을 예쁘게 막 필터링을 하고 이런 것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얼굴에 여드름을 생성시키고 병원에 갔을 때 당신 이거 아토피 심해지면 이렇게 돼요라고 하면서 뭔가 컨트롤 베어레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너러티브 모델로 뭔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가 판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세대들은 그냥 수학 문제를 모르면 수학 문제를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모르면 뭘 찍어야 될까요? 피부를 찍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피부가 궁금할 때 유튜브를 찾고 검색을 하고 피부과 병원에 의사를 가는데, 피부가 궁금하면 피부를 찍어야 된다. 그럼 AI가 알려줘야 된다. 이게 저희가 믿고 있는 미래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미래는 이제 스킨케어를 위해서 누가 핸드폰으로 얼굴부터 찍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거는 화장품이 아니고 피부 시술이 아니고 피부가 좋아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가 좋아지는 법은 핸드폰이 알려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잖아요. 뭐 모드연도 얘기도 하고 업스테이지도 얘기하고 저희 얘기하는데, 저희는 뷰티라고 하는 황무지 같은 분야에 와 있고요. 이 황무지 같은 분야에서 AI, 우리가 할 수 있는 AI 다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압도적인 AI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에도 그런 물결이 올 거예요. 카카오 택시, 뭐 토스, 금융 이런 것처럼 뷰티에서도 디지털 뷰티라는 물결이 올 거거든요. 그때 아마도 그 기업들은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를 사거나 M&A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대화를 하러 왔지만 저희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네이버 1784에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로 놀러 오시면 저한테 DM 주시고 네이버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가 오피스와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그래서 금요일마다 놀러 오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세상에 증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너 어느 정도 실력 되니 시험 문제를 내고, 그럼 나는 어떻게든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거기다 내 몸을 껴맞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풀어요. 그런 다음에 푼 다음에 나는 몇 점짜리 인간인가요? 라고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나중 되면요, 사실 세상이 그렇게 내는 문제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꼭 뭐 삼성 문제 다닌다 그러면 반도체 문제를 풀어야 되지도 않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나는 어떤 걸 해결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이 정의 자체를 자기가 하는 거고, 그럼 이거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야학에서 학생들, 노인분들 가르치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1등 아니면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하면 AI를 시작했는데 내가 증명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과연 그럼 무슨 문제 풀고 어떤 인생 살아야 되지? 고민하게 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면서 얻은 레슨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나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런 거 뻘글도 하나 적었었는데, 일 잘하는 분들이 뭐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적어봤는데 그것도 제가 좀 길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글로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대화하다가 질문들이 나오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늘 느끼고 있고 내부적으로 늘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나는 뭘 해결할지 모르겠는데 내 손에 망치가 이미 쥐어져 있어요. 난 딥러닝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망치를 쥐어놓고 이제 막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제가 언제 또 했었냐면 군대에 갔는데 제가 다쳐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의사분은 나한테 뭐가 아픈지 묻지도 않고 파스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디가 아프든 목이 아프면 목에다 파스를 뿌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도구가 AI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AI 문제로 풀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풀 수 있을 때 AI가 풀 수 있고 대신에 AI는 조금 더 스케일러블하게 풀 수 있고 또 돌파리보다는 조금 더 잘 풀 수 있고 평균적인 수준을 높여주는 거지 사실 개개인별로 보면 가장 뛰어난 수준의 인간이 더 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적인 문제를 찾으려면은 이미 인간이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뭐 이것이 AI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거는 거의 안 풀릴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뷰티에서 AI를 하는 이유는 뷰티라는 산업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AI가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브랜드가 답일 수 있고 어떤 감정적인 터치 여러 가지 프리미엄 답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영역에서 분명히 AI가 필요한 곳이 한 곳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AI 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곳에서 노력한 만큼 나중에 저희를 이 디지털 뷰티라는 세상에 오면은 저희가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첨부를 좀 하자면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이제 파도 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예를 들면은 아이폰이 딱 나오면서 뭐 모바일이라고 하는 파도가 거대한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거대한 파도가 오면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상상을 하는 거죠. 아, 미래에는 모바일 폰으로 게임을 할 거야. 미래에는 모바일 폰으로 페이스북 할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페이스북 처음에 PC에서 모바일 넘어올 때 엄청 버벅이고 누가 페이스북 모바일로 하냐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미래에는 분명히 핸드폰이나 이런 디지털로 내 얼굴을 가꾸는 시대가 올 거야. 이 미래를 보고선 그럼 뭐 만들어야 되지? 이 사람들. 그 첫 번째는 제가 아까 AI 스타트업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AI 스타트업은 더더욱더 문제에 고민하지 않게 그냥 뻔한 문제. 예를 들면 나 오래 살고 싶어. 나 예뻐지고 싶어. 나 뭐 키 커지고 싶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 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했는데 영어로 번역 잘 됐으면 좋겠어. 이거 퍼포먼스 높여지는 데 있어서 다웃이 없잖아요. 그냥 모두가 인정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뻔한 문제를 풀수록 좋아요. 근데 이 뻔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사실 또 어마어마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아주 뻔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뻔하지 않은 문제. 근데 뻔하지 않은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행위를 다른 행위로라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죠. 뭐 나는 카카오톡으로 송금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행위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옛날에 뭐 해외 환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최대한 뻔한 문제 풀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뻔한 문제가 아닌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수록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패를 자주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타트업의 피봇은 필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역시도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인가 생각을 하고 제일 괴로울 때는 언제냐면은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 이 시장이 너무 작아서 한계해 보이는 이런 문제가 되게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셧다운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뛰어난 AI 연구자가 필요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시장의 문제가 검증되기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최고의 AI로 검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금방 셧다운 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일, 상관없는 일은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한참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학 1학년 때 뭐 저는 창업을 하든 뭘 하든 오히려 더 미친 듯이 놀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 4학년 그거 나이 많은 나이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본능에 충실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유를 들어서 스타트업 얘기를 해보면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디지털 뷰티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미래가 올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 올 것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뭐 로봇의 시대가 올 거야, 오긴 올 거야. 근데 언제 올 것인지 몰라요. 그럼 누가 성공하냐면은 이 순간이 올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럼 버티는 건 그럼 누가 과연 오래 버틸까요? 나 성공하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이런 사람들 거의 못 버티거든요. 근데 그냥 나 로봇 하는 게 재밌어. 나는 그냥 요거 하는 게 재밌어.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 내부적인 욕구에 맞는 사람들은 사실 큰 성공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이미 즐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돌아가면은 사실 스타트업도 내가 성공할지 안 할지 그 결과 아무도 모르듯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 대부분 성공 안 하잖아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AI를 하건 뭐를 하건 성공할 거라는 굉장히 큰 뭐 치킨집을 차리더라도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성공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성공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성공할 때까지 버티는 사람. 그럼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 자체가 재밌어야죠. 성공이라는 게 없더라도 누구의 시선이나 인정이 없더라도 난 이거 하고 있을 때 정말로 즐거운가? 라고 했을 때 나는 AI 한 게 남들보다 순위가 한참 처졌어. AI가 즐거워. 그럼 하는 거죠. 근데 나 AI를 해서 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단시간 내에 나는 뭔가 인정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은 굉장히 괴롭고 늘 괴로울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선 제가 끝에 이런 걸 붙여 넣었죠. 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쓴 글인데요. 저희 아트랩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주니어가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대기업보다 더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은 못 가지만 스타트업 갈 수도 이런 생각하시는데 스타트업은 한 명 한 명이 거의 한 가지 부서를 책임지고 그 사람 하나가 거의 그 팀의 퀄리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주니어가 설 자리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니어가 어떤 아트랩에도 주니어들이 있으니까 어떤 자질을 갖고 있냐고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죠. 플레인하게 그냥. 나는 뭐가 부족하지? 나는 어떤 상태야? 나는 어떤 게 부족한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스타트업에서 뭐를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담백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터뷰할 때도 나를 과장하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부스트 캠프에서 혹은 뭐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것들로 내가 세상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비록 1등을 했지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거 아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그게 단단해야지 결국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투명하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어 뿌리가 깊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민이 깊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트렌드를 쫓아온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 예를 들면은 그 시시스 그 박사과정 학위 논문 시시스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의 시시스를 보면은 와 이 사람이 이 호기심 하나를 파기 위해서 제어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머신러닝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 문제 하나로 딱 꽃이 쫙 깨어지구나. 이 사람은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런 식으로 뭔가 관통하는 무언가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하면 잘 될까? 저거 하면 잘 될까? 여기서 기회가 나는데 가볼까? 여기면 여기가 이름값이 높지? 이런 사람들 나중에 학위 논문 쓸 때 한번 이야기 엮어보면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사실은 되게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주니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냥 있으면은 보이면 그냥 내가 먼저 하고 이미 끝나져 있어. 이런 자들 되게 중요해요. 스타트업의 자질 중에 그걸 이제 get it done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돌아오면 이거 끝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아이디어가 넘쳐가지고 이것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고 이것 찔러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고 그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할 때는 분명히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데 어디까지 얻었고 얻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주체적이기도 하고 인내와 이해가 깊고 뭐 그리고 근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얕은 것들을 보면서 지그재그로 가는 사람은 뭐 그 순간에 최적을 선택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눈 떠놓고 딱 보면은 굉장히 지그재그로 가 있거든요. 근데 원초적인 나의 궁금함이나 인생의 미션이 서 있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거 왜 하고 있지? 나 이 회사에 왜 있어? 나 이거 AI 왜 배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쭉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그재그 갈 때 훨씬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나만의 심지가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취업이 네 준비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라도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더 좋은 기업 가려고 해봤자 그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잘,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왜 저 못하냐면은 제가 이제 주로 상담하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언제 상담을 오냐면 병특 끝나고 한 28쯤 돼서 와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인생에서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울대 가면 좋은 거잖아. 그 다음에 석사 가면 좋은 거고 병역 해결해야 되니까 병특 가면 좋은 거잖아. 이제서 28 돼서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묻는 거죠, 저한테. 저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저는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저는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몸 좋은 사람 만나야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 만나야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어떻게 생겼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생겼냐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결국은 선택하고 후회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안 맞다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거 찾기는 어렵지만 싫어하는 거 찾기 쉬워요. 저도 하드웨어 해보니까 하드웨어 나랑 안 맞구나 이런 거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가 보다 뭔가 선택해보고 끝까지 해보고 근데 끝까지 했을 때 이거 내가 왜 뭐가 안 맞았지? 뭐가 안 좋았지?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거, 좋아하는 거를 선택한 거지? 이런 식의 것들을 예민하게 찾다 보면은 이게 가능한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뭐 30, 40이 돼서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연봉 많이 주는데 이름도 좋은데 좋은 환경인데 이런 데 가다 보면 내가 좋은지 평생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음, 첫 번째는 주니어가 일을 잘하게끔 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뭐냐면 일을 좁혀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트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문제가 불명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조금 웬만하면 시니어가 하려고 하고 퍼포먼스는 결국 그냥 좁히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작게 정의하고 짧게 정의하고 목표를 명확히주고 좁히면 좁힐수록 퍼포먼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지금 들어가셨을 때 지금처럼 너무 브로드하게 이 기업이 저 기업 어떻게 이기지?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정의를 하시면은 아무리 해도 뭐 안 풀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무슨 문제 풀려고 왔지? 예를 들면은 이성능 비교해서 이성능이 이기는 거를 하고 싶은가? 뭐 충분히 좁혀졌잖아요. 근데 이게 성능이 아니라 어떤 다른 면인가? 예를 들면은 뭐 성능은 숫자라는 매트릭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우리는 매트릭을 다르게 정해서 이겨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좁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많은 부분 기여하실 수 없을 거거든요. 딱 한 가지 기여하면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좁히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주니어를 원하냐라고 하면은 좁혀줬을 때 그거 확실하게 하는 사람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쌓였는데 이거 벤치마크 돌려서 성능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그거 던져주면은 그대로 이 사람이 한 결과는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꼼꼼함과 어떤 코드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퍼포먼스의 실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더블 체크를 한다든지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양방향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성능이 이 바운더리 있다는 언설티티까지 계산 뭐 이런 식의 작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쌓이면 되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가지 쌓이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력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 노력 다 들여서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해보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가 네이버 부스캠프도 한
네 시즌 정도 했고, 아이펠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한 명 뭐 채용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6개월 동안 속성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쭉 훑어가지고 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가 되다 보니까 뭐 하나를 확실히 맡기기가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거기 들어가서 문제 가장 좁히고 그 좁혀진 것에서 확실하게 푼다는 건 무엇인가를 하나를 꼭 배우시면은 그러면 나중에 조금씩 하나씩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뭐, 모두연 광고하려면 아이패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 이거 뭐냐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5천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면 뭘 가져가야 될까요? 5만 원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학원을 갈까, 뭐 6개월짜리 부스 캠프를 갈까, 이거 왜 고민하냐면은 답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대학원 가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누구는 부스트 캠프 가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고, 그 답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가 뭘 선택해야지 세상에서 유리할까라고 하면서 세상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뭘 하고 싶지?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연구라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면 대학원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전적인 어떤 것들을 해보면서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고 싶으면 아이패드 같은 데 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 1번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 제가 올해 초에 박사를 그만뒀잖아요. 근데 박사를 그만둘 때 저희 교수님이랑 마지막 제가 신청해가지고 마지막 줌 미팅을 가졌어요.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당연히 연구하는 거 너무 즐거웠고 훌륭한 연구자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아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말씀을 하셨죠. 아,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제가 인생 살면서도 느꼈던 게 딱 그거였거든요. 뭐 대학원을 다니든 스타트업을 하든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아가게 돼요. 아, 나 이거 진짜 쓰레기였구나. 막 이런 것도 다 알게 되고. 그게 가장 작게 일어나는 게 그냥 학교에서의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작게는 그냥 내가 이 과목과 맞다 안 맞다. 나는 이렇게 근원적인 학문을 좋아한다. 혹은 좀 실용적인 학문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나를 알아가는 것들. 근데 그것이 알아가는 것들이 꼭 그 학문에 대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죠. 내가 조금 더 팀워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걸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끌리는 거 여러 가지 해보면서 점점 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생각에는 뭐 이런 학문들 조합하면은 결국 나는 엄청난 실력의 스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성적표든 뭐든 어떤 수업 들었는지 안 보고 그거 별로 어차피 다시 다 해야 돼서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서 좋아하는 거하고 제 인생의 미션하고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뷰티 산업 한번 바꿔볼까? 재밌네? 이런다고 바뀌겠어요? 아니죠. 근데 이거 진짜 바꾸겠어 라고 하면서 10년 이래야지 바뀔까 말까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이거 하는 게 너무 좋아. 이거 재밌어. 한번 해볼까? 이런 거랑 나 이거 진짜 안 풀면은 나 죄책감 갖는 느낌이야. 나 이거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인공지능 쪽에 뭐 어떤 자격증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나 이거 못 막으면 나 진짜 인생에 죄 짓는 기분이야. 이거 내가 나서서 막겠어. 막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과연 어느 정도 깊이로 이 문제를 꼭 해결해내고야 말겠고 그게 인생에서의 가치와 연결돼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